1700년 12월 1일 스페인 왕궁에서 한 남자가 숨을 거뒀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스 2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스페인의 왕이었죠. 문제는 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턱이 기형적으로 튀어나와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혀는 너무 커서 말조차 제대로 못했어요. 음식을 씹지 못해 항상 침을 흘렸고 다리는 너무 약해서 14살이 돼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죠. 정신 연령은 평생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2번 결혼했지만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아예 생식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이게 한때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다스렸던 왕조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합스부르크 가문은 원래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11세기 초 스위스 북부 산골짜기에 라드봇이라는 작은 영주가 살았어요. 이 사람이 성을 하나 지었는데 그게 합스부르크 성이었죠. 독일어로 매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남들과 다른 전략이 있었습니다. 칼이 아닌 결혼 반지로 영토를 넓히는 방법이었죠. 다른 귀족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릴 때 합스부르크는 결혼식장에서 왕관을 얻었습니다.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이었어요. 1273년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가 독일 왕으로 선출되면서 오스트리아를 손에 넣었습니다. 1282년 자기 아들 둘을 오스트리아 공작으로 만들었어요. 스위스 산골 출신이 오스트리아의 주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452년 프리드리히 3세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에 선출됐습니다. 이때부터 350년 넘게 합스부르크가 황제 자리를 독점했어요. 그리고 1477년 프리드리히의 아들 막시밀리안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결혼을 했죠. 상대는 부르고뉴 공국의 마리 공주였습니다. 부르고뉴는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포함하는 유럽 최고의 부국이었어요. 문제는 부르고뉴 공작 샤를이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아들 없이 딸만 남겼다는 겁니다. 영토를 넓히는 방법이었죠. 그 딸이 바로 막시밀리안의 아내 마리였어요. 단 한 번의 결혼으로 유럽 최고 부자 지역을 얻은 거죠. 이때까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전략이 결국 자신들을 어떻게 파괴할지 말이죠. 합스부르크 가문에는 유명한 격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쟁을 하게 하라.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이 말은 그들의 자랑이었지만 동시에 저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1496년 10월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또 한 번의 운명적인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부는 스페인 공주 후아나, 신랑은 막시밀리안의 아들 필립이었죠. 그냥 평범한 정략 결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후아나의 오빠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원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사라지자 후아나가 스페인 여왕이 된 겁니다. 그 순간 오스트리아 귀족 가문이 스페인 왕이 됐죠. 게다가 그때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지 불과 4년 후였습니다. 후아나와 필립 사이에서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카를로스, 나중에 카를 5세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후아나의 인생이 비극이었습니다. 남편 필립이 1506년 갑자기 죽자 그녀는 남편의 시체를 관에 넣고 계속 끌고 다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미쳤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녀의 아버지 페르디난드가 딸을 수도원에 가둬버렸습니다. 이게 합스부르크 가문에 나타난 첫 번째 정신 이상 징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개인의 불행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건 경고였어요. 피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 말이죠. 1516년 페르디난드가 죽자 16살 카를로스가 스페인 왕이 됐습니다. 3년 뒤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까지 됐어요. 카를 5세가 된 이 청년은 갑자기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가 됐습니다. 유럽에선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부를 지배했고 아메리카에선 정복이 한창이었죠. 1521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1530년대엔 피사로 형제가 남미의 잉카 제국을 정복했어요. 볼리비아 포토시에서 발견된 은광산은 말 그대로 은으로 이루어진 산이었습니다. 매년 보물선이 스페인으로 돌아왔고 현대 가치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과 은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너무 많은 돈이 유럽에 풀리면서 물가가 300%에서 600%까지 폭등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규모 인플레이션이었죠. 하지만 카를 5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막으려고 평생을 바쳤거든요. 전쟁에 전쟁을 이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1556년 왕위를 아들 필립 2세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어요. 이때 합스부르크 가문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필립 2세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카를의 동생 페르디난트가 이끌게 됐죠. 이 분열이 근친혼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가문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결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들은 근친혼이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중세 후반부터 왕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피가 썩는다는 표현이 기록에 등장합니다. 너무 가까운 혈족끼리 결혼하면 자식이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왕실에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왕관을 지키는 것과 아이의 건강 중 그들은 언제나 왕관을 택했거든요. 왜냐하면 왕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다른 가문과 결혼하면 권력이 흩어집니다. 영토가 나뉘고 왕위 계승권이 복잡해지고 외부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죠. 하지만 가족끼리 결혼하면 모든 게 단순해집니다. 땅도 왕위도 모두 합스부르크 안에 머무릅니다. 그들은 제국을 넓히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제국을 점점 닫아가고 있었어요. 유전자 풀이 좁아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왕관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필립 2세는 아버지보다 더 광적으로 개신교를 탄압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란, 영국과의 전쟁, 프랑스 종교전쟁, 오스만 제국과의 해전, 끊임없는 전쟁이었죠. 1588년 무적 함대는 영국에게 참패했고 네덜란드는 결국 독립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쏟아지는 은혜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4번이나 파산했어요. 모든 전쟁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모든 전쟁을 치르는 동안 합스부르크는 또 다른 재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근친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은 200년간 이어진 근친혼의 결과물입니다. 필립 3세는 사촌인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와 결혼했어요. 그들의 딸 마리아 안나는 또 사촌인 오스트리아 황제 페르디난트 3세와 결혼했죠. 그리고 마리아 안나의 딸 마리아나가 스페인 왕 필립 4세와 결혼했는데 필립 4세는 마리아나의 친삼촌이었습니다. 삼촌과 조카가 결혼한 겁니다. 사촌끼리 결혼하고 그 자식들이 다시 사촌끼리 결혼하고 마침내 삼촌과 조카가 결혼했어요. 이런 결혼이 대를 이어 반복되면서 합스부르크의 유전자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합스부르크 턱이라는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합스부르크 가문 사람들은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가문의 특징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자랑스럽게 생각하기까지 했죠. 초상화에도 당당히 그려 넣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외모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닫혀 있다는, 유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가장 눈에 보이는 경고 신호였죠. 세대가 거듭될수록 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카를 5세 때만 해도 약간 튀어나온 정도였어요. 필립 2세는 조금 더 심했죠. 필립 3세는 더 심했고 필립 4세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카를로스 2세에 이르러서는 턱이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유전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근친혼이 반복되면 열성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서로 다른 가문에서 왔다면 나쁜 유전자는
좋은 유전자에 의해 가려집니다. 하지만 부모가 같은 가문, 특히 가까운 친척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모두에서 같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을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합스부르크 턱은 그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면역 체계의 약화, 정신 발달 지연, 생식 능력 저하, 이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죠. 1661년 필립 4세와 마리아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카를로스, 스페인의 미래 왕이 될 아이였죠. 하지만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달랐습니다. 턱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어요. 합스부르크 가문에선 턱이 튀어나오는 게 특징이었는데 카를로스는 그 정도가 심각했죠. 의사들은 처음 아이를 보는 순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스페인의 유일한 왕자였으니까요. 4살이 돼서도 말을 못했고 8살까지 걷지 못했습니다. 뇌수종으로 머리에 물이 차 있었고 정신 발달도 늦었어요. 카를로스의 일상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왕자였지만 왕자처럼 살 수 없었어요. 아침마다 시종들이 카를로스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었거든요. 식사 시간은 더 끔찍했습니다. 턱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어요. 시종이 음식을 잘게 부숴서 입에 넣어줘야 했죠. 그래도 음식을 삼키는 건 어려웠습니다. 침을 계속 흘렸고 식탁은 항상 지저분했어요. 귀족들은 카를로스와 함께 식사하는 걸 꺼렸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혀가 너무 크고 턱이 튀어나와서 발음이 불가능했어요. 사람들은 카를로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위해 귀를 바짝 기울여야 했습니다. 왕의 명령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걸음걸이도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긴 거리는 걸을 수 없었고 항상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은 카를로스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서면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가 스페인의 미래라니 신이시여. 1665년 카를로스는 겨우 3살에 스페인 왕이 됐습니다. 물론 제대로 통치할 수 없었죠. 어머니 마리아나가 섭정을 했지만 스페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카를로스가 성장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10대가 됐을 때 카를로스의 모습은 더욱 처참해졌습니다. 턱은 계속 자라서 얼굴 전체를 뒤틀어 놓았어요. 입을 다물 수 없어서 항상 침을 흘렸고 말은 더욱 알아듣기 힘들어졌습니다. 정신 상태도 불안정했어요. 왕실은 필사적으로 카를로스의 결혼을 추진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거든요. 1679년 18살의 카를로스는 프랑스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궁정에선 희망을 품었어요. 건강한 왕비가 들어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5년,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왕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카를로스였죠.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왕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요. 첫 번째 왕비가 죽자 1690년 카를로스는 독일 공주와 재혼했습니다. 왕실은 마지막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10년이 더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의사들은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예 생식 능력이 없었어요. 부검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화는 있으나 기능하지 않음. 200년간의 근친혼이 만들어낸 최종 결과물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왕이었지만 왕조를 이어갈 수 없었어요. 카를로스 2세는 1700년 12월 1일 38살에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차라리 해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았고 제대로 걷지도 먹지도 말하지도 못했으며 왕으로서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으니까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그와 함께 완전히 대가 끊겼습니다. 200년간 가족끼리 결혼하며 권력을 지켰지만 결국 그 권력은 사라졌어요. 그의 죽음은 유럽을 즉시 전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프랑스 왕실과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스페인 왕위를 놓고 싸웠고 12년간의 전쟁 끝에 1713년
프랑스 왕손이 스페인 왕이 됐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근친혼이 왕조 전체를 파괴한 거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살아남았지만 그들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18세기 중반 프로이센이 강력해지면서 오스트리아의 라이벌이 됐거든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고 1793년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됐습니다. 그녀는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어요. 오스트리아는 격분해서 프랑스와 전쟁을 벌였지만 계속 졌습니다. 나폴레옹이 1805년과 1809년 두 번이나 비엔나를 점령했죠. 합스부르크는 살아남기 위해 1810년 18살 공주를 나폴레옹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하지만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하자 재빨리 편을 바꿨어요. 1815년 나폴레옹이 완전히 패배하자 비엔나에서 유럽 회의가 열렸습니다. 합스부르크는 다시 유럽의 강자로 떠올랐어요.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은 너무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독일인, 헝가리인, 체코인,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 폴란드인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848년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터졌고 오스트리아도 큰 혼란에 빠졌어요. 헝가리는 거의 독립할 뻔했죠. 1862년 프로이센에 오토 포폰 비스마르크라는 천재 정치가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9년 동안 3번의 전쟁으로 독일을 통일했어요. 1871년 독일 제국이 탄생하면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중부 유럽에서 이 인자로 밀려났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아 통일전쟁에서 영토를 대부분 빼앗겼어요. 연이은 재앙에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헝가리와 타협했습니다. 1867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 탄생했죠. 1879년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독일 제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게 훗날 재앙의 씨앗이 됐어요. 유럽은 점차 두 개의 무장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거리에서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냈고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지원하면서 상황이 악화됐죠. 5주 만에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에 돌입했습니다. 프란츠 요제프는 1916년 죽었고 그의 조카 카를 1세가 마지막 합스부르크 황제가 됐습니다. 1917년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빠르게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전쟁에 지친 각 민족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10월 헝가리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했죠. 남부 슬라브족은 유고슬라비아를 만들었고 동부 영토는 폴란드로 넘어갔습니다. 1918년 12월 12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636년간의 합스부르크 오스트리아 지배가 끝났고 가문이 스위스에 정착한 지 거의 900년 만의 일이었죠. 카를 1세는 1922년 마데이라 섬에서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오토는 1961년 왕위 청구권을 포기하고 1966년 오스트리아로 돌아왔죠.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야기는 정말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제국은 칼과 총으로 세워졌지만 합스부르크는 결혼으로 제국을 만들었거든요. 스위스 산골에서 시작해서 결혼 동맹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헝가리, 보헤미아, 크로아티아를 차지했습니다. 1477년 부르고뉴, 1496년 스페인, 1526년 헝가리, 모두 결혼으로 얻은 땅이었죠. 하지만 권력을 지키려고 가족끼리 결혼하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권력자들은 다를까요? 합스부르크는 혈통으로 권력을 지켰습니다. 오늘날은 가족, 학벌, 인맥 폐쇄된 집단으로 권력을 지키죠. 방식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외부를 차단하고 내부만 보호하고 결국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스부르크는 유전자를 닫았고 현대 권력은 기회를 닫습니다. 인간은 정말 진화했을까요? 합스부르크는 결혼으로 제국을 만들었지만 같은 방식으로 제국을 닫아버렸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으면 권력이 무너질까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결국 제국 전체를 무너뜨렸죠. 카를로스 2세는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200년간 쌓인 선택의 결과였어요.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친 것은 결국 썩는다고. 권력도, 피도, 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죠.